올해는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외친 수많은 민족 영웅들의 정신과 행적을 의미 있게 돌아봐야 하는 해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친일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던 이재명 의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북 진안의 마이산 자락. 이곳에 한 마리의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1905년 일제의 강압적인 분위기 아래 맺어진 을사늑약. 대한제국의 외교관 박탈과 통감부 설치가 그 골자였는데요. 온 국민을 울분과 충격에 빠뜨린 장본인은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 그 가운데 대표적인 친일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던 젊은 독립투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재명 의사입니다. (1898년부터)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명동대성당.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를 품고 있는 명동성당은 질곡의 한국 현대사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기사에는 명동성당에서 열린 벨기에 국왕의 추도미사에 참석했던 총리 대신 이완용이 교회당 문 밖에서 평양사람 이재명에 의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던 내용이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명동성당 앞에는 당시 거사가 벌어진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칼에 찔려 부상을 입은 이완용은 서울대병원의 전신인 이곳 대한의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했던 5장 분량의 감정서를 통해 그의 부상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정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 기록으로 이완용이 입은 창상의 위치와 깊이, 그리고 흉기의 종류, 거기에 치료의 경과와 예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 상처는 두 군데입니다. 보통 세 군데라고 나와 있는 곳은 한 군데가 같은 자상으로 두 군데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아마 세 군데로 잘못 기술이 된 데가 있습니다만은 칼에 찔린 데는 두 군데고 한 자상이 두 군데 상처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어깨와 오른쪽 등인데요. 오른쪽 등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왼쪽 어깨에 찔린 자상이 늑간 동맥이라고 해서 소위 갈비뼈 사이에 있는 큰 동맥은 아닙니다만은 작은 동맥이죠. 그거를 일단 처음에 먼저 손상을 입히고, 근데 동맥이라는 거는 아무리 작은 동맥이라도 일정 정도 크기가 있는 동맥은 출혈이 굉장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등을 기준으로 표시를 해본 건데요. 을과 병으로 표시된 부분은 하나의 창상으로 인한 것이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갑으로 표시된 왼쪽 어깨 부분의 상처인데요. 동맥과 장기 손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혈이 낭자했다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유혈이 낭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늑간 동맥을 찍고 들어가서 그 흉막이라고 해서 그 안쪽으로 그 폐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 폐를 일단 간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의 손상이 얼마나 심했느냐, 또는 폐의 손상을 약간 그거는 지금 기술상으로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진단서에 의하면은 찔리고 나서 창상으로 병원에 왔을 때도 그렇고 피와 공기가 들락날락했다. 1908년에 찍은 대한의원의 모습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었던 이곳으로 이송된 이완용은 피습 다음 날인 12월 23일 상처 부위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월 20일에는 주사바늘로 몸 안의 진물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입원한 지 53일 만에 병원문을 나서게 됩니다. 민족의 반역자 이완용 처단에 나섰던 독립투사 이재명. 그는 지금의 북한 땅인 평안북도 선천 출신으로 유년 시절 평양의 기독교계 학교인 일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북 지역에 옛날에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근대 교육을 받으면서 외국 문물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거부감이 크지가 않았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꿈을 가졌는데 공식적으로 1903년 1월부터 이제 하와이 이민을 가는데 거기는 가면 못 사는 사람 없고 하루 벌어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일주일 먹고 살고 이제 이런 아메리칸 드림이 있죠. 오늘날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던 이재명은 1904년 큰 꿈을 품고 하와이로 이민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같은 서북 출신의 도산 안창호를 만나 우리 민족이 처해 있던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애국 계몽단체인 공립협회에 가입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립협회에서 발행한 공립신부에서 그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릴 적 불렸던 수길이라는 이름 대신 다시 이재명으로 불러달라는 알림의 글입니다. 거기 의식이 있는 한국인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계몽단체를 만들어내죠. 뭐 한국합성회라든지 공립협회라든지 이런 걸만. 그러니까 이재명 의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가담을 해서 한인의 어떤 권익 문제를 고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양반이 한국이 이제 식민지로 간다는 그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게 내가 여기 있어서 뭐 하겠냐. 오히려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득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 하지만 계획은 실패하고 이준 열사마저 순국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에게 그 자리를 넘기게 됩니다. 이에 이재명은 매국노 숙청을 결의하고 그해 10월 배편으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계몽 활동은 많이 해요. 각지를 다니면서 청년들에게 자기도 젊었지만 자기보다 어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들한테 그 당시에는 20대만 하더라도 대단한 성인들이 대우를 받잖아요. 평균 수명이 뭐 40대니까 20대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40, 50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게 그때는 상상을 할 수 없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 갔다 온 이재명 의사가 뭐 특강을 한다 이러면 강연을 한다. 그게 뭐 많은 기사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 갖고 있는 거는 그 뭐 당시에 서울에 한번 갔다 와도 시골에서는 굉장한 그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미국까지 갔다 온 분이니까. 그가 호시탐탐 노렸던 것은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그는 을사늑약을 주도한 뒤 조선의 초대 통감으로 부임해 한일 강제 병합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 그가 순종과 함께 민심을 살피러 서북 일대를 순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재명.
천재 일화도 같은 기회를 잡게 된 그는 규합한 동지들과 뜻을 모으는데요. 가장 익숙한 지역인 평양에서 거사를 도모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바로 스승과도 같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만류 때문이라고 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토 히로부미를 도모하려다가 자칫 순종 황제마저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을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의사가 이토를 저격을 안중근 의사보다 먼저 결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창호 선생이 도산이 갖고 있었던 서북 지역에서의 그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 뭐 우리 나중에 이제 뭐 백범 김구 선생이 이야기되지만 1907년, 8년 이 단계에서는 뭐 도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흔히 요즘 우리가 얘기한다면 서북 지역의 대통령,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대통령은 도산이라고 볼 정도니까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죠. 그해 10월 만주에 철도를 놓는 문제로 러시아와 협상하기 위해 하얼빈을 찾은 이토 히로부미. 그는 기차역에서 3발의 총을 맞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겨눈 안중근. 현장에서 붙잡혀 일본 영사관으로 가게 된 그는 무려 11번의 조사를 거친 뒤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처음에는 이제 이토를 했는데 이토는 안중근에 의해서 하얼빈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역시 그러한 상징적 친일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인 유한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피살된 이후 내각에 참여했던 친일파들은 자신들도 언제 암살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이완용도 외부 행사에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는 등 몸을 사리게 되지요. 경호대가 보통 따르는 게 40~50명씩 따르거든요. 지금 지금 장관이야 뭐 한두 명 따르고 이러지만 그때는 더 엄하죠. 왜냐하면 누가 당할지를 모르니까. 그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완용 처단에 나선 열혈 청년 이재명. 일제가 작성한 통감부 문건을 보면 이완용 피습 사건으로 혹독한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만 모두 27명에 이릅니다. 법정 투쟁을 하면서 공모한 부분을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분들이 그 끌려가서 고통받는 걸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이제 다 끌어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완용이 치료를 받았던 대한의원에서 더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의학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한제국 시절에 이제 그 광무개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와 대한제국 정부가 이제 근대화 그리고 부국강병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전방위적으로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하게 그 전개한 것이 뭐냐면 그 고급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그런 그 전문 학교들의 그 설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에서도 고종 황제가 의학교를 설립해가지고 한국인 의사를 키우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의학교가 바로 이 대한의원에 이제 편입대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대한의원 안에는 의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안에 의과대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한의원 의학교에 다니던 우리 한국인 학생들 중에 2명이 이재명 의사의 그 의거 계획에 처음부터 이제 동참을 한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요게 1908년 사진인데요. 요게 그 당시 대한의원 부속의학교의 강의실입니다. 지금은 현재 의학박물관의 전시실로 쓰고 있는데요. 학생들 모습이고요. 교복을 입은 학생도 있고 두루마기 차림도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 모두 우리 한국 학생들이고요. 선생님도 복장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재명 의사하고요. 여기 왼쪽이 오복원이라는 당시 의학생, 여기도 역시 의학생인데 김용문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복원 이분은 자금을 모아서 이재명 의사에게 무기를 전달해 준 그런 분이고요. 김용문이라는 이 의학생은 이완용을 따라다니면서 이완용의 동정을 살펴서 이렇게 작전을 짜는 데 도움을 준 그런 분입니다. 거사를 앞두고 찍었을 이 한 장의 사진에는 지금도 그날의 비장함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왼쪽에 서 있는 오복원은 징역 10년, 이재명 의사 옆에 앉은 김용문은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그는 형을 살고 난 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습을 당한 이완용은 일제 삼엄한 비호 속에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병원에서 2달여를 보냈을 텐데요. 이완용이 입원하고 있을 당시 썼다는 자기 변명의 글귀는 양심마저 팔아먹은 진일파의 본색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퇴원을 한 뒤에도 이완용은 치료를 이유로 온천을 다니며 호사스러운 나날을 보냈는데요. 반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이재명 의사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거사 당시 청춘이었던 이재명 의사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오인성 역시 사건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동덕여대의 전신이었던 양심여학교 고등과 반장을 할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던 그녀는 남편을 전적으로 지지해준 깨어있던 신여성이었습니다. 이재명 의사도 대단하지만 그 부인이었던 오인성 여사가 그런 걸 뒤에서 스포팅을 해줬던, 서대문 행무소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오인성 여사가 끝까지 뒷바라지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손해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사 당시 이재명 의사는 순사들의 칼에 등을 찔려 유혈이 낭자한 상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부상으로 인해 누워서 신문을 봤는데도 말소리가 또렷하고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고 전하는데요. 그는 1910년 5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공평치 못한 법률로 나의 생명을 빼앗지만 국가를 위한 나의 충성스러운 혼과 의로운 혼백은 가히 빼앗지 못한다 할 것이니 한 번 죽음은 아깝지 아니하거니와 생전에 이룩하지 못한 한을 기어이 설욕신장하리라 라며 당당히 최후 진술을 냈습니다. 그 의거를 결행했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정투쟁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겼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실천했을 뿐이고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짐승을 죽이려고 해. 이제 그런 논리들이 나온다는 게 그 젊은 나이에 결국은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뭐 우리가 비교해서 안중근 의사도 자기를 포로로서 취급해달라, 나는 범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런 국제 법리에 대해서 스스로가 터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재명 의사의 흔적을 찾아간 곳. 마이산 자락에 자리한 진안이씨 제실입니다. 이곳에 매국노 이완용을 암살하려 했던 이재명 의사를 기리는 비와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이 고향인 이재명 의사를 이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건 그의 본관이 바로 진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안이 씨 6세 손인 이자 특자 용자 어르신이 안주 교수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거기 가서 그분의 후손이 약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사는 걸로 제 족보상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 족보에. 근데 그 중에 이재명 의사가 우리 진안이 씨 시조 교자로부터 22세 손이에요. 진안이 씨 선산 자락에는 이재명 의사를 기리는 사당이 세워져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투사, 앳된 얼굴의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재명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요. 진안이 씨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만든 겁니다. 하지만 땅과 관련된 법적인 다툼으로 인해 몇 년째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까닭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종친에서도 참 사실 이것이 운영이 잘 돼서 후손들이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순국 선열에 대한 호국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1910년 9월 30일 사형이 집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은 이재명 의사. 지난 1962년 순국 50여 년 만에 건국훈장 대통령령을 주서받아 그의 영웅적인 행적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한편 이완용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3.1 만세운동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며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끝끝내 이어가게 됩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지역 사회로 확산될 때 그를 투고를 하죠. 갱거망동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문화 시대를 사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3.1 운동이 더 확산될 수도 있었을 건데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완용에 대한 평가는 뭐 절대적으로 최고의 민족 반역자라고 하는 그거 보면은 뭐 떨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재명 의사의 습격 이후로도 끊임없이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이완용. 일제의 비호를 받으며 수많은 위기를 넘기는데요. 하지만 이재명 의사의 칼날이 관통했던 폐타세, 천식과 폐렴의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죄 많은 삶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전북 익산에 묻힌 이완용은 죽은 뒤에도 신변을 걱정하는 신세가 됐는데요. 성난 사람들이 그의 비석과 묘를 파헤치기 일쑤여서 묘를 지키기 위해 순경을 배치하기도 합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 부역자들의 만행을 잊지 않는 것이 독립투사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일 겁니다.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던 젊은 열혈 의사 이재명. 아마 이재명 의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또 다른 이재명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분들을 빛내주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좌측 어깨, 우측 등 이런 위치로 봐서 아마 이재명 의사가 최초에 그런 곳을 공격하려고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볼 때 보다 더 치명적인 곳을 공격하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게 첫 방해물이 있었고 두 번째 이제 그 틈을 타서 피하려는 동작 등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했던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닌가.